지난 회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박형규 교수 따라 자본주의 벗어나기.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박 교수의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요, 이 책은 청소년 도서예요. 이 책에 보면은 맨 앞에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박형규 교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본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자본인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할 때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자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자본에 중독되어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의 소비에 매몰된 사람을 뜻한다고 그래요. 자본인이. 사실 우리 대부분이 자본인이에요. 이 책의 208페이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이 청소년 도서로선 특이하게 반자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소개를 해요. 반자본 운동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죠. 자본을 상징하는 자동차다. 그래서 자동차가 자본을 상징한다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 한국에서 BMW, 벤츠 이런 게 엄청나게 팔리느냐. 사실은 이거는 독일 기준으로 봐도 부자들의 자동차고, 미국에서 보면은 돈 있는 사람 아니면은 BMW 같은 거 안 사요. 왜 그렇게 비싼 차를 사요? 뭐 일본 차 싸고 뭐 고장 잘 안 나고 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본을 상징하는 좋은 자동차를 가져야 되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자본을 상징한다. 그래서 박형규 나는 자동차를 산 적도 없고, 이 양반은 자동차 값도 잘 몰라요. 자기가 산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면허증도 딴 적이 없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자본 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런 게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 면허증 없다. 차 산 적도 없다. 도시락을 실을 자전거로 통근을 한다. 한국 교수들에서 사실 보기 힘든 모습이죠. 대개 교수들, 심지어 요새는 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차를 몰고 학교를 가는데요. 이 양반은 벌써 1999년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시작했대요. 1999년에 시골로 이사 가가지고 간다. 도시락을 싣고 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뭐 먹냐? 어떤 사원들은, 특히 이제 간부 사원들이죠. 출근하면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예요. 오늘 점심은 누구랑 뭘 먹을까? 그래서 조를 짜고 가서 밥을 먹고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스케줄인 게 한국의 회사 문화였는데, 뭐 교수사회도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박 교수는 교수 회의, 이런 회식 이런 데 절대 참가하지 않는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박 교수는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제정신으로 살고자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흔한 자가용도 없고 세련된 식당에서 외식도 하지 않는다. 책에 이제 뭐 자전거 도시락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소개해드렸고요. 이 책은 루이스 먼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메트로폴리탄 게릴라라고. 루이스 먼포드라는 사람은 사실은 한국에서 뭐 거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박 교수가 소개를 했죠. 그래서 박 교수가 이 사람 책을 번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그런데 루이스 먼포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박 교수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책의 21페이지에 보면요,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자전거 출퇴근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시골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자전거로 출퇴근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도시의 아파트와 자동차 교통이 지긋지긋해 시골에 들어왔지만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행복한지는 모르겠다. 이 책이 나온 게 2010년이에요. 2010년. 그 한겨레 인터뷰 보면은 이 양반이 1999년에 시골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1999년에. 근데 1998년이 굉장히 더웠대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1999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박홍규 교수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시골에서 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려면은 거의 뭐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 수도권처럼 요즘처럼 자전거 길이 있고, 자전거 길로 가는 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차랑 마주치지가 않으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그냥 시골길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차들이 거의 조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전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박홍규의 에드워드 사이드 읽기란 책이에요. 20세기 저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 에드워드 사이드는 중동 출신 그 교수고요. 그 유럽이 중동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것을 오리엔탈리즘이란 것으로 풀어내죠. 이 책은 그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한 박홍규 교수의 해설서예요. 해설서. 여기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최근에 어떤 환경보호론자가 꽤나 비쌀 것 같은, 나는 자가용을 산 적이 없으므로 그 값을 모르나 자가용을 모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말로는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환경보호론자하면서 자신의 현실의 자기 몸은 꽤나 비쌀 것 같은, 배기량이 크고 환경오염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데서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책은 이반 일희저 그림자 노동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박홍규 교수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의 102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숫자는 진짜 왜 저희가 자동차 한 사람이 타는 자가용을 사용을 줄이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아주 수치로서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봅시다.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면 도보 걸어갈 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로 4배 이상 빨리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에너지를 단지 4분의 1만 사용하면서도 속도는 4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시대가 왔어요.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차로 같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1인 1마일당 150배의 연량이 요구된다 이거죠. 걸을 때에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죠. 걷는 거를 일로 따졌을 때 자전거는 4분의 1 정도의 에너지밖에 들지 않고, 그런데 자가용은 150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자, 봅시다. 사람 몸무게를 70에서 80kg이라고 그럴 때 자전거의 무게는 통상 한 10에서 1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 한 7분의 1도 안 되는 7분의 1 정도의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4분의 1로 줄이면서도, 에너지 사용을 4분의 1로 줄이면서도 4배나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반대로 자가용이라는 거는 혼자 타는 차를 생각하면, 혼자 타는 자가용을 생각하면은 한 사람 몸무게 70에서 80kg을 나르기 위해서 걸을 때에 150배의 에너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는 보통 1톤이 넘잖아요. 1톤에서 1.5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70kg의 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1.5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낭비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걸을 때에 비해서 무려 150배나 자원 낭비를 하고 있구나,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국식으로 자동차 이용하는 거요,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책은 나의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박홍규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뭐 월든 뭐 이런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 저 헨리 데이비스 소로죠. 그래서 내 친구 소로 이런 식으로 쓴 책이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그 매진말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책을 읽고 소로에게 공감을 느끼는 독자라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비판하고 거부해야 할 것이다. 고급 승용차, 고가 아파트, 이런 거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시골이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런 것들 가운데 일부를 갖고 가서 안락한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은 위선이며 해악을 초래한다. 그리고 더욱더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소로가 뭐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거에 공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다가 경치 좋은 데다가 뭐 좋은 전원주택을 짓고 그리고 고급 차를 갖고 들어가서 멋있게 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자연을 망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홍규 교수가 쓴 책으로 대한민국을 눈물로 씁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때 왜 대한민국을 눈물로 쓰느냐, 어떤 대한민국이길래 물력에 오염된, 돈으로 분단된, 힘으로 왜곡된, 공공이 상실된, 인조로 추악한, 핵일로 위기인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로 쓴다는 건데요. 이 책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자가용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자가용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아들한테 차를 뺏겨가지고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야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박홍규 교수의 책을 제가 91권 읽기 전에 그런 상황을 당했으면은 굉장히 약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쓰던 차를 아들한테 뺏겼으니까. 그래서 버스 같은 걸 타야 되니까. 근데 저는 박홍규 교수의 이런 삶 또는 이런 논리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버스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한국은.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기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또 택시 같은 게 뭐 말도 못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차가 있으면은 뭐, 차를 몰고 갈 텐데,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버스를 타면은 옆에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차를 몰고 다니면 결국은 눈에 들어온 게 뭐냐. 옆에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힐끗힐끗 봐야 되고 제대로 못 봐요. 그러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 주로 앞차의 꽁무니만 보잖아요. 앞차 꽁무니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박홍기 교수처럼 좋은 인생을 사는,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의 좋은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인생이 즐거워져요. 차가 없어도 차를 아들한테 뺏겨도 버스 타는 즐거움이 있구나. 그런 즐거움을 또 새롭게 느낄 수가 있고,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도 옆을 못 봐서 그 세세한 내용을 몰랐던 길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좋은 책의 효과입니다. 박홍기 교수 책을 읽으면은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그 작전을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돈 없어도 즐겁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돈 없어도 행복하고, 차 없어도 행복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인문학의 힘이고 기능이다 하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에요. 앞으로 하나하나 실내를 들어가면서 박 교수의 삶과 일치된 지식의 세계를 계속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